오늘은 공부머리의 발견의 저자이신 심정섭 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책 반응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보문고 청소년 부문 이제 10위권까지 순위가 올라오고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이제 서평도 많고 네. 저는 책의 가치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제 애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네. 공부는 안 하고 게임이나 이제 TV, 연예인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제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그 왜 그런 걸까요? 네. 그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사실 공부의 정의를 한번 좀 내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부는 안 하고 딴짓을 한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공부는 뭐고 딴짓은 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공부는 엉덩이 붙이고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 푸는 거. 그렇죠. 사실 이제 그게 공부고 우리도 초등 때, 유초등 때는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중고등 때는 안 읽고 성인이 돼서는 완전히 거의 포기하는 상태로 지금 이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즐겁게 읽었던 책을 사실 더 이상 안 읽게 되는 중간에 걸림돌이 문제집 푸는 공부인 거죠. 거기서 이제 너무 하기 싫은 내가 하기가 싫은데 그걸 계속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현명한 부모님이시라면 공부의 정의를 좀 확대해서 아이가 단순히 문제집 푸는 쪽으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게 또 이제 입시 현실이라든지 학교 현실에서 이제 인정받는 아이들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주제에 몰입을 하고 또 그것을 배워서 익히는 거를 공부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뭐 내가 노래를 하고 싶어서 아이돌급의 뭐 저기는 아니지만 노래나 춤을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시간에 그걸 몰입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공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유튜브나 애니메이션 그런 만화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네. 최근에도 제가 들었던 우리 한 그 좋은 사례도 아이가 이제 유초등 때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제 그쪽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이제 스킬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 거를 기획하고 만드는 그런 쪽으로 해서 결국은 이 학생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갔거든요. 네. 근데 만화 덕후였던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이 만화의 분야에서도 내가 그리거나 뭐 그런 쪽은 이제 재주가 적으니까 네. 이런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걸 기획하거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디즈니나 뭐 드림워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또 생겨서 그렇게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얘가 문제지는 안 풀고 딴짓만 했는데 사실 그거 쪽에서 또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니까 또 공부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도 한번 뭐 모든 게 다 이제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생길 수는 없지만 네. 반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문제집 푸는 공부는 안 하고 딴짓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들이 문제집 푸는데 더 이상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몰입을 할 수가 없고 성과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대평가 시스템에서 문제집 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가 예전에는 60점이었는데 80점 이상이면은 다 돼. 그리고 칭찬받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도 갈 수 있고 이렇다라고 그러면 문제집 푸는 공부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전공이라든지 분야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입시 체제는 상대평가 체제거든요.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80점을 90점으로 만든다고 한들 그 안에 의대를 갈 수 있는 3,000명, 뭐 탑3를 갈 수 있는 10,000명 안에 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는 갈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문제집 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가 꿈을 이뤄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폭넓게 생각을 해보시고 왜 아이들이 좀 그런 문제집 푸는 공부 안 하고 딴짓을 할까? 그럼 그 딴짓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뭔가 본인이 몰입하고 즐겁게 또 어느 분야를 좀 계속 꾸준히 해서 제가 지난번에 대안사교육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공부가 아니라면은 뭐 드론이라든지 목공이라든지 할 거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웹툰이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사실 몰입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그러면 저는 굳이 문제집 푸는 공부가 아니라도 아이가 그거에 몰두를 하고 있다면 그걸 막 제지하거나 너 왜 쓸데없는 짓 하니 이런 식으로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문제집 푸는 공부 이외에 우리가 딴짓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몰입해서 정말 열심히 잘 좋아해서 막 시간을 써서 내가 네. 나아지려고 하고 있으면 그것도 다른 형태의 공부다. 네. 그리고 그게 뭐 대학 진학이라든가 혹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지금 앞으로 입시 체제가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체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네. 또 IB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들어오는데 네. IB 교육에서는 단순히 정답을 말하는 교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임진왜란에 몇 년에 일어났냐, 1590년 이런 어떤 정답을 그건 인터넷 검색만 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생각하는 힘을 약간 길러주고 본인이 주제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인류 역사의 전쟁 이후에 사람들의 어떤 삶이나 아니면 경제를 변화시킨 전쟁의 예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라. 이게 이제 IB식 어떤 공부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검색하는 지식을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이제 그런 교육을 하는 건데 뭐 이런 교육적인 체제에서는 본인이 뭔가 문제의식이 있고 네. 좋아하는 게 있고 관심이 있고 이랬던 학생들이 더 사실 IB적인 역량에서는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고교학점제하고도 맞물려서 그게 잘 구현이 된다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뭔가 확실히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네. 뭔지를 아는 학생들이 진로 적성도 잘 잡을 수도 있고 입시에서도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사회 나와서 이제 유리한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훨씬 더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아니까 시간 낭비 없이 그냥 쭉 그 부분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학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거기 동의를 하시다가도 네. 우리 아이는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하면 맞아요. 밀어주겠다. 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처럼 뭐 춤을 잘 추거나 노래를 잘하면 그거 왜 못 해주겠냐. 근데 아이가 좋아만 하고 취미 정도로서의 성과만 나고요. 거기 가면은 그냥 좋아해서 뭐 축구를 하는데 그냥 뭐 같이 탈 수 있지만 축구 선수가 되지는 못하고 맞습니다.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뭐 프로게이머 학원 맞습니다. 가봤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런 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럼 이런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길도 굉장히 좁은 거거든요. 사실은 네. 축구로 성공한다든지 야구로 성공한다든지 예체능에서 성공하는 길도 굉장히 사실은 탑 정상급에 있는 분들이 이제 프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걸 하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취미로 아마추어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이제 미래 사회에는 그렇게 아마추어로 취미로 하는 것도 이 본인이 행복하게 사는 한 가지 더 큰 그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우리 책에서도 얘기하고 좀 자주 얘기하는 게 앞으로 수능 9등급 체제가 사실 유지된다 그러면 네. 문제집 푸는 공부를 애매하게 3, 4등급 하는 학생들의 일자리가 제일 먼저 없어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1, 2등급의 학생들의 역량은 더 늘어나고 일자리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냥 애매하게 단순 코딩을 한다든지 단순 그래픽 디자인을 한다든지 단순 사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엑셀 작업만 해더라도 그전엔 직원을 하나 둬서 했는데 이제 그 챗GPT가 우리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에 응용돼서 파워포인트나든지 아니면 엑셀 같은 거 작업을 하면 그런 작업을 하던 직원들은 이제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체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또 미래에는 이게 기본소득이 왜 그러면 로봇제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같은 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이 단순 사무직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점점 없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시대에는 본인이 그래도 취미라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춘 아이들이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제가 지난번에 강연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좀 유망하고 늘어날 일자리들은 직접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소통하고 또 손으로 뭔가 아날로그적인 걸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 요즘에 운동 유튜버들 굉장히 유튜버의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또 알 수가 있거든요. 운동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목공이라든지 요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유튜버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커지는 규모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뭔가 손으로 만들고 옛날에는 이런 학생들 공부는 못하고 괜히 쓸데없는 짓 하고 뭐 요리하고 뭐 제빵하고 뭐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계가 할 수 없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얘가 그런 예체능 같은 걸 취미로만 하고 돈벌이는 안 될 텐데 취미로만 하는 게 염려가 되실 수도 있어도 좀 인생을 길게 보고 그 대학을 넘어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그 학생이 뭐 어떻게든 지금 시대에는 4년제 대학은 다 가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는 급격한 저출생이기 때문에 웬만큼 그런 한국말만 잘하면 취업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시대가 사실 올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이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이고 10년 이후는 인구 절벽이 사실 오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세대들 일자리들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시대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내가 뭐 스트레스 많이 받는 회사 생활 같은 거를 주말에 뭐 취미 같은 게 있어가지고 풀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소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주중에 5일은 열심히 일하는 이러는 학생들이 더 사실은 주식 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또 새로운 사업 같은 것도 뜻이 맞는 분들하고 해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하나 재밌게 본 기사가 우리 루닛이라고 지금 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네. 우리 지금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운달책방에서도 많이 추천하시는 거 사실 보고 네. 아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초창기 소개 나올 때 많이 네.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관심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책 쓰고 그러느라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굉장히 지금 거의 한 5배 이상 또 오르고 그랬죠. 근데 그 루닛의 그 창업주들이 카이스트 출신들이잖아요. 네. 그분들 어떻게 만나셨는지 보니까 카이스트 힙합 동아리였습니다. 예, 카이스트에서도 그냥 공부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만 네. 하고 그러는데 창업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렇게 취미가 같거나 소통이 되고 네. 그랬던 친구,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또 지금 그 대표로 계신 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카이스트 나와서 서울대 의대로 또 가서 의사로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의사 잘 생활하고 있는 친구를 끄집어내서 너 우리 지금 스타트업 하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하려면 그런 이제 사실 대학교 때 그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취미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인간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업무적으로만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또 스타트업 우리 해보셔서 알겠지만 초창기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뚫고 나가려면 같은 취미라든지 뭐 같은 뭔가 활동을 하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그래서 단순히 취미 활동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데도 저는 큰 도움이 되고 특히 운동 쪽 취미는 저는 강추하거든요. 운동이나 예체능 같은 취미는 그 운동을 잘하면 우선 몸이 튼튼해질 수가 있고 땀 흘리는 그런 근육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자동으로 사실 되거든요. 네. 전 세계 교육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운동을 지금 팀 스포츠 같은 운동을 사실 경시하는 나라는 선진국지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라든지 뭐 지금 유럽이라든지 다 상당한 시간 팀 스포츠라든지 아이들이 땀 흘리는 운동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 좀 리더십들 가운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죠. 왜 소통이 잘 안 되는 리더들이 많다라고 좀 그러잖아요. 네. 또 공부만 잘했지 또 배려심이 없고 팀워크가 좀 약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그런 교육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말씀해주신 거에 조금 저도 좀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해보자면 다들 이렇게 뭔가 굉장히 잘해서 두각을 나타내길 바라지만 대부분은 우리 취미 수준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취미 수준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직업으로 연결되거나 성과로 되는 걸 좀 되게 많이 봤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아이돌 이렇게 막 좋아하고 네. 카페 가입하고 카페 네. 매니저하고 뭐 이런 네. 거 한단 말이에요. 특히 학생들. 그게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도움 안 되고 막 스티커 같은 거 모으고 막 이러잖아요. 네. 굿즈 사고. 근데 그게 광고 기획사나 아니면 어떤 그런 뭐랄까 이런 업체들에서는 팬 조직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조직을 만들 때 이거를 만들거나 운영해 본 사람들의 경험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다못해 헤드가 있더라도 그 밑에서 매니저로 관리를 할 때 그걸 한번 해본 친구하고 안 해본 친구 완전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매니저까지는 못 갔더라도 그런 매니저의 어떤 이제 한번 상대를 해본 뭐 고객의 입장이라든 그것만 해도 다르단 말이에요. 저기 방탄소년단 콘서트 때 내가 굿즈를 아저씨들하고 막 업체랑 제조업체랑 얘기해가지고 만들어서 이거 1,500원에 팔아도 보고 그렇죠. 그런 귀한 경험들. 예, 그런 경험이 사실은 회사에서 원하는 거고 또 요즘은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요 썸네일과 제목을 어떻게 뽑느냐가 맞습니다. 작가님 같이 좋은 분 모시고도 몇만 조회수 나오느냐 이 차이가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회사에서 어떤 인재들을 뽑을 때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때 막 그 신문부라든가 방송반 그냥 취미로 해서 뭐 맞습니다. 캐치프레이즈 뽑아보고 제목 뽑아보고 이런 친구들이 성과가 좋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대학교 때 조그만 유튜브로도 내 거를 해보면서 요 뽑아본 친구들은 요 유튜브 알고리즘을 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요 썸네일 요렇게 바꾸고 요래야지 먹히고 근데 이거는 사실 이 문제집 푸는 공부는 못 배우는 건데 그렇죠. 이게 또 그렇다고 이게 당시에는 그냥 뭐 시간 낭비 취미로 보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열어보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제가 편입 가르쳤던 제자 중에 네. 한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한 1년 짧게 공부해서 입시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 여학생인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냐고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는 아이돌 빠순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실 콘서트장 공연에 진짜 밤새서 저기 하고 그다음에 약간 팬클럽 회장처럼 네. 그래서 저 이쪽으로 줄 서주세요. 우리 오빠 뭐 그쵸, 하지 그쵸. 말겠어요. 막 그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왜 이렇게 공부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제 막상 사회 나오고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그런 걸 경험을 해서 내가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왔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고등학교 때는 공부가 아니었다가 나중에 사회 나와서 또 입시적인 성과도 내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을 보면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쓸데없는 짓, 뭐 아이돌 쫓아다니거나 뭐 그런 팬클럽 같은 활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 부모님이 공부 왜 안 하냐는 잔소리를 거의 안 한 친구들. 좀 약간 폭이 넓으시거나 아니면 또 뭐 부모님 바빠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냥 주도적으로 그래 그걸 뭘 하든지 간에 아이가 범죄만 아니면 괜찮다. 열심히 하고 또 그 아이들끼리 또 팀워크를 이뤄서 뭘 이렇게 하는 경험이 괜찮다. 나름대로 뭐 시험 성적은 안 나오지만 그걸 갖고 잔소리를 안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또 동기가 되고 기회가 됐을 때 바짝 공부하면 또 입시적인 성과도 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 굉장히 사실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다 알겠어요. 그것도 나도 해주고 싶은데 우리 아이는 사실 딱히 뭐 잘하거나 좋아하는 게 없고 엄마가 시키면은 뭐 열심히 하긴 하고 적당히 성과도 나는데 뭐 나서서 나 여기 뭐 예체능 이런 뭐 학원 보내주세요. 뭐 플롯을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아이다.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좀 요거를 그 부모님이 적성을 발견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뭔가 바로바로 그 자기의 특기라든지 적성 같은 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치고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대부분의 평범.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손흥민이고 모든 사람이 김연아면은 장사는 누가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건축은 누가 하고 그러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탁월한 재능이 아니더라도 그냥 두루두루 조금 잘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포진을 해야 사회가 안정적인 사회도 사실 이제 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그 재능과 적성을 빨리 발견해 줘야 된다는 약간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또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나지 않으면 또 특히 이제 공부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불안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선은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공부머리에 발견해 있는 다중지능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설문 베이스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음악지능 물어보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최근 뭐 몇 개월 동안 음악 콘서트라든지 관련 행사에 가본 적이 있느냐. 그다음에 너가 악기를 어떤 연주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대회에 나가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거 관련된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자연스럽게 답하다 보면 내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그런 그 다중지능 검사를 한번 해보면서 아이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 그렇게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다양한 이제 초등 때는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보는 게 좋죠. 그럼 뭐 캠프 같은 데도 좀 보내보고 다양한 어떤 체험 같은 걸 해보고 난 다음에 나는 공부하는 쪽도 관심이 있지만 뭐 이런 쪽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좀 재미가 있고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잘하는 걸 좀 더 잘하게. 그래서 제가 학원 보내는 원칙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가고 싶어 했느냐, 보내준 거에 감사하느냐, 그 학원에 가서 상위 한 10에서 20%를 하느냐. 그래서 상위 10에서 20%라면 굉장히 꾸준히 할 수가 있겠죠. 네. 공부면 공부고 공부가 아닌 쪽은 비인지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꾸준히 하게 되면 한 모레도 하나 애가 꾸준히 한 10년을 하면 성과가 나타납니다. 목공을 10년을 하든 뭐 10,000시간 정도를 해가지고 뭐 채운다든지 이러면은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최소한 그게 뭐 생계가 되지 않더라도 모레도 하나 일가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금 시대에는 좀 찾아주시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공부머리의 발견 책에 나오는 다중지능 검사 꼭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높게 나오는 부분을 이제 강점인 부분 위주로 뭔가 이렇게 아이한테
시도 요런 것도 해볼래 하면 아무래도 네.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노출을 많이 시키고 잘하면은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학원이 필요하거나 그럼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작가님 최근에 과천 초등학교에서 이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그 네네. 강연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과천이면 사실 뭐 준강남이고 경기도 음. 최고의 지역인데요. 좀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고 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사실 과천이 굉장히 좀 독특한 지역인데요. 거기가 관악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 공동육아라고 해서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네다섯 가정이 모여서 관악산 그런 데서 일종의 숲육아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니들 한 3-4가정이 돌아가면서 2-3분이 이제 아이들 같이 저기 하고 모여서 산에서 같이 놀고 내려오고 이제 그런 공동육아 운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데고요. 거기 또 청계 발도르프 학교라고 근처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뭔가 발도르프 학교는 이게 언어도 좀 늦게 가르치고 네. 약간 자연 속에서 좀 그런 것들 많이 강조를 하고요. 또 뭐 미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문제집 푸는 공부라든지 인지 교육을 많이 강조하지 않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좀 성공한 그 대안교육적인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고 발도르프 교육 운동도 그 과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났다. 1세대 그런 거 공동육아라든지 발도르프 교육 1세대들이 거기 이제 많이 계셨던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재건축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젊은 가정들하고 또 중강남적인 입지가 있다 보니까 또 강남 출퇴근권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많이 조금 바뀌고 또 지식정보타운 지정타라고 하는데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 들어오고 젊은 부부들도 들어오고 또 학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약간 입시 쪽 방향도 많이 생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거는 과천이 관악산이 사실은 굉장히 산의 기운도 굉장히 좋은 산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야생화 단지라든지 뭐 줄타기 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국립과천 과학관도 있고 잘 아시지만 어린이 대공원도 있죠. 미술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체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진 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사실은 문제집 푸는 공부만 하는 게 저는 좀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리고 또 사실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해서 그러면 평촌 학군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당 넘어서 뭐 반포라든지 아니면 대치동화의 경쟁력이 있느냐 또 그렇게도 볼 수는 없거든요. 거기서 또 최상위권 학생들은 또 뭐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평촌으로 또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과천에서도 공머리 테스트를 해보셔서 입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그러면 또 뭐 그런 학군지로 빠지든지 아니면 그 과천 내에서도 뭐 할 수 있는 입시적인 솔루션을 취하실 수도 있지만 입시 경쟁력이 좀 약한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과천이라고 하는 그런 천혜의 자연환경 사실은 이제 굉장히 도시와 가까우면서도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셔서 좀 이 마음 근육을 기르고 주말에 학원을 하나 더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관악산 등산을 하시는 게 멘탈을 기르는 데 더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연회 이후에 또 몇몇 가정에서 진짜 그걸 실천하시는 가정들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진짜 그 학원을 주말에 학원 하나 정도 줄이고 애들하고 관악산 같이 등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몸과 마음의 근육을 길러주면 이런 멘탈을 길렀을 때 사실 뭐 수능 시험장 같은 데 가서도 본인의 실력을 120% 기를 수 있는 참 그런 멘탈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거에 좀 공감을 하시고 그러면 어려서부터 이런 걸 한번 실천해 보겠다라고 하는 가정들이 좀 나와서 저는 굉장히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 또 그 강연 준비하신 우리 학부모회 어머니들도 굉장히 좀 피드백이 좋으니까 좀 기뻐하셨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뭐 다음 달에는 또 분당 쪽에도 네, 이제 분당에 굉장히 유명한 네. 특정 학교라 좀 아직 공지가 안 돼가지고 발표를 네. 못했는 굉장히 학군지의 메인에 있는 이제 유명한 초등학교에서 또 그 제의를 주셨고요. 또 다른 학교들에서도 계속 지금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그 요번에 책 출간하시면서 좀 이런 학부모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 이런 강연회를 적극적으로 이제 나가실 의향이 있으셔서 그런지 지금 블로그에서 이런 그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이 사실은 적기거든요. 사실 중등만 들어가도 사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사실 좀 유초등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런 책을 좀 읽으시고 중심을 딱 잡으시면 또 흔들리지 않게 이 노이즈가 많은 가운데서도 좀 경제 독립이나 아니면 교육 독립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게 자기 주도성이 떨어져서 학원도 그냥 엄마가 시키는 것만 겨우 그냥 숙제하고
시키지 않으면은 그냥 집에서 놀고 자기 스스로 뭘 하는 게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좀 자기 주도 학습을 좀 키워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제 책에도 썼는데 유초등 때부터 아이의 자율성을 길러주는 부분이 마음 근력하고도 굉장히 사실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주도적으로 해서 뭘 해봤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네. 사실 자기 긍정성도 생기고 좀 마음 근력이라든지 회복 탄력성도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이거거든요. 애한테 이거 해? 라고 하기보다는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아침에 이제 유치원에 가려고 옷을 입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옷을 다 챙겨놓고 이거 입고 가 라고 하지 않고 옷장문을 열고 오늘 뭐 입고 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 또 어디 주말에 어디 놀고 싶은 장소가 있거나 그러면 오늘 보광천에 갈 수도 있고 자전거 공원에 갈 수도 있고 민속마을에도 갈 수도 있는데 너는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아이가 한번 결정을 하고 또 그대로 또 그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경험해 보는 게 이게 이제 하나하나의 자기주도적인 경험들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공부에서는 우선은 지금 가장 좀 심각한 게 유초등 저학년 때부터 학습지를 너무 많이 풀리거든요. 네. 근데 그 학습지를 애가 풀고 싶어 했나요? 그래서 엄마가 해야 되니까 이거 하자 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 이제 요즘 IB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인 교육 트렌드, 아까 사고 역량을 길러주는 문제집 푸는 어떤 정답을 말하는 교육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IB를 잘 실천하고 있는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가 IB 학교들이 많거든요. 국제 인증을 받는 학교도 있고 그 학교에서 지금 오히려 IB를 실천했더니 그 중하위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이 의외로 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을 중하위권 네. 학생들이 수학은 굉장히 좋아하는군요. 싫어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왜 좋아하냐면은 그 IB 수학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냐면 2차 방정식을 공부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2차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그거에 대한 그 2차 방정식을 연관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은 이런 걸 했다고 그래요. 그 아이가 귤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가 이제 드론으로 농약을 뿌린대요. 네. 농약을 뿌릴 때 그 발사 각도가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각도로 해서 농약을 살포할 때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그 전 귤밭을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농약도 줄이고 에너지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요거에 대한 리포트를 10장 정도 써왔다는 거예요. 야.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는데 스프링클러 각도를 어떻게 했을 때 또 가장 최적의 그런 물도 절약하고 다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해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리포트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IB를 해본 학생들이 특히 저학 밑에 중하위권 학생들이 반응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제도권 교육을 받아보면서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은 뭐야? 라는 질문을 거의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문제집 푸는 공부에서는. 우선 커리큘럼 자체가 애들이 원해서 분수를 배우고 인수분해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네. 근데 아이비적인 어떤 방식에서는 지금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2차 방정식을 너희들의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뭘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지금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뭐야? 뭐 아버지 귤밭에 드론으로 날리는 거 농약을 도와주는 스프링클러 물 뿌리는 걸 도와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하고 연결시키면 어떤 거를 해볼 수 있을까? 이거를 네 생각은 뭐니? 네 경험은 뭐니?라고 하는 걸 물어본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자기 주도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IB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대안교육 쪽에서는 또 그런 시도들을 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수학을 배울 때 처음부터 주제를 정해서 논문을 쓰게 하는데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누가 정한 겁니까?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티처빌리티가 높으니까 이런 순서로 가르치는 게 이제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잖아요. 애들이 처음부터 분수를 배우고 싶어하고 인수분해를 배우고 싶어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교육이 되려고 그러면 상당히 선생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런 식의 교육이 대입이랑 이런 데서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시간이 사실은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IB 교육이 확대되면 그런 학교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가셔서 그런 주도성을 기르는 것들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아직 뭐 좀 요원한 얘기일 수 있으니까 간단히 할 수 있는 거에서는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많이 주시는 질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는 반드시 이거를 해야 돼 라고 꼭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예의 바르게 인성적인 면하고 지혜적인 면이 사실 꼭 해야 되는 거고, 네. 재능이나 인지 공부는 사실은 약간 선택적인 거거든요.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숙제를 하거나 뭐 학원 강의를 들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연습들을 많이 해보는 게 또 자기주도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많이 하시는 질문이 숙제는 안 하고 게임만 한다 막 이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숙제 좀 해, 숙제부터 하고 해 막 이러면 이제 또 싸운다 이거거든요. 그럼 작가님이시라면 숙제는 안 하고 막 게임하는 아이가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이거를 좀 그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좀 타협을 보고 주도성을 좀 키워줄 수 있을까요? 그 게임이나 아니면은 이제 비디오 같은 거를 많이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뭔가 몰입의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네. 사실 뭔가 몰입했던 경험은 없는데 하기 싫은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욕구 불만으로 사실 게임이나 아니면 유튜브 시청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초등 고학년 이후에는. 그래서 우선은 사실은 그런 본인이 몰입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경험들, 그게 이제 문제집 푸는 공부가 아니어도 다른 것에 경험을 하는 게 저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본 사례 중에 하나는 그 전에도 우리 뭐 굉장히 유명한 소년 때 나와서 이제 가수가 된 그런 친구인데 그 영상 같은 걸 제가 딱 보고 그러니까 네. 역시 마찬가지로 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재능이 좀 탁월해서 막 이렇게 병진대 그런 데도 나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컴피티션에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위로 올라가고 그랬던 친구인데 백그라운드 영상 같은 걸 해서 그 일상생활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동생하고 막 그렇게 그 게임을 하고 그러는데 본인이 이제 다음 경진대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 연습해야 되고 또 악기 연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하느라고 바빠서 게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게임 말고 내가 해야 될 걸로 바쁜 게 있는 학생들은 게임을 별로 안 하게 되죠. 그 게임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뭐 재능이 탁월한 친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책에도 하나 있는 친구인데요. 우리 인문학제 독서 좀 오래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 연날리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만들기 같은 걸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바람을 먼저 측정을 합니다. 오늘 연날리는 바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좋은가 날씨가. 네, 날씨가 좋아. 그거 제일 먼저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연 매니아인 거죠. 네. 이렇게 되고 내가 뭔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으니까 이 친구는 게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좀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은 초등 저학년 때부터는 당연히 게임이나 뭐 유튜브 같은 거 하는 시간을 정해서 한다든지 이따가도 이제 우리 게임이나 스마트폰 이슈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좀 따로 다뤄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시간을 통제하는 것도 좀 필요한데 좀 초등 고학년 이후에서는 결국 왜 게임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좀 원인을 좀 분명하게 좀 분석을 해서 네. 아이가 좀 게임 말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또 많이 해주는 게 그래서 문제집 푸는 공부하기 싫고 학교 가기 싫어서 나는 게임을 하는 이런 좀 수동적인 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도 한 가지 좀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 뭐 스마트폰 이슈 얘기하기 전에 또 어떤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중에 네. 뼈를 때리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70년 동안 막 종단 연구를 했었더니 네. IQ 순서대로 뭐 머리 좋은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 막 하시면서 이제 멘탈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때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는가? 네네. 그게 있으면 이제 아이의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부모님들 댓글을 보면 첫째는 공부를 잘해서 그게 됩니다. 근데 둘째는 공부를 안 해요. 그 조건 없이 이렇게 아이 사랑해주고 이것도 애가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이 뭐 이게 잔소리할 것도 없으니까 사랑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성공한 거 아닙니까? 사랑해줘서 성공한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니까 사랑해주는 거 아닙니까? 요런 또 현실적인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좀 요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 또 자녀교육에 있거나 믿는 만큼 잘하는 아이들,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면 사실 그 아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반론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잘하니까 잘해야 믿지. 예, 뭔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근데 뭐 믿어줬더니 맨날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하고 빙글빙글 그냥 방에서 구르기만 하고 이러는 애를 뭘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근본적인 답을 찾으려면 과연 아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그 무엇을 위해서 아이를 교육을 하는가라고 하는 좀 철학적인 질문으로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전제는 뭐냐면은 아이가 어떤 성취를 이루지 않아도 있는 그 자체의 존재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네.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데카르트가 이런 명제를 했잖아요. I think therefore I am이라고 코기토 에르고숨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현대 근대 산업주의를 뭐 어떻게 보면 근대 사상을 열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실존 철학에서 하면은 굉장히 이 명제가 비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존재한다.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나의 존재가 인정받는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의 존재가 인정받는다. 내가 사회에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내가 존재를 인정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양식을 having과 doing과 being으로 봤을 때 네. having 뭔가 소유한 게 있고 doing 뭔가 성취한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하니까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람을 도구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실존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I am, therefore I think 라고 봅니다. 나의 존재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공부를 못해도 그 다음에 가진 게 없어도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 이제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엔 다 그럽니다. 건강만 해다오. 그죠. 존재만 해다는데 근데 이제 애들 키우다 보면 건강은 기본이고 옆집에는 지금 구구단을 외운다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고 그쵸. 옆집에는 벌써 회화를 원어민하고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파닉스도 못 띄고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 경쟁이 들어가고 아이의 어떤 점에 초점을 두는 거죠? 성취. 넌 doing을 뭘 했어? 네 지식은 얼마만큼 주고 소유했어.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두게 되면 사람을 도구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게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조건이 아까 having과 doing이 조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아도 사실은 있는 그 자체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고. 근데 이거를 교육학적으로는 제일 잘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유대인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네. 금요일날 해 떨어지고 토요일날 해 떨어질 때까지 그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공부를 해도 안 돼요. 컴퓨터 작업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같은 거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엄마도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데워놓은 거를 음식을 만들어 놓은 걸 데워만 먹어요. 운전도 못하게 하거든요. 걸어서 다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겉보기엔 되게 비효율적이고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바꿔놓고 얘기하면 존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빠가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아빠로서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고 애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애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고 엄마가 밥을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해주지 않아도 엄마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갱신하는 거예요. 이런 거 시간의 섬이라고 그러는데 존재에만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하니까 오히려 주 6일은 훨씬 더 생산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사실은 더 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도 연결이 되는군요. 온전한 쉼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아이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좀 떼어놓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제 사자수학이라든지 인문학 지혜 독서 그런 걸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에 그런 이제 안식일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말에 가족 식탁 대화 같은 거 하면서 그때는 핸드폰 다 꺼놓고 TV 다 꺼놓고 우리 아이들한테만 좀 집중하는 그냥 부모들한테만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이런저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도 하고 또 근데 그런 거에서 수평적인 대화만 하면 5분 이상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자수학이라든지 명심보감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텍스트가 있으면 그걸 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텍스트에 비춰서 우리의 삶도 비춰보고 또 서로 엄마 아빠도 반성할 일 있으면 반성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실천들을 우리 블로그에 보면 사자수학 네. 그 실천하는 것도 있고요. 유튜브 EBS에 찾아보시면 유대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제가 EBS에 나가서 같이 MC들하고 유대인들 안식일 식탁 실습한 게 있어요.
그런 영상들 한번 참조를 하시고 제가 또 질문인식 식탁 유대인 자녀교육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런 책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유대인들이 존재 중심 교육을 어떻게 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거를 한국적인 맥락에서 한번 실천하는 것들을 한번 또 각 가정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한번 해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 블로그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조금 다른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그럼 게임과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핸드폰에 중독이 돼서 그냥 틈만 나면 친구들하고 뭐 카톡하고 인터넷, 유튜브 이런 아이들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정말 죽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뭐 게임, 스마트폰, 뭐 중독 이런 거 뭐 허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나이 따라 다른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뭐 도저히 답을 못 찾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부보다 공부 그릇이라는 책에서 이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렸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적으로는 요즘에 이제 포노사피언스라고 그런 말도 있죠. 네. 아이들 이제 뭐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됐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노출하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교육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근거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우리 뭐 미국에서도 알트 스쿨이라고 유치원에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교육을 했는데 결론은 거의 지금 교육적으로 거의 폐교에 가까운 아이들이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프리젠테이션 같은 건 하는데 문해력이 안 되고 깊은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는 아까 발도르프 교육 있잖아요. 네. 그때 거기는 한 12살, 13살까지 거의 디지털 기기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또 뭐 그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도 그랬다고 그러죠. 자기 딸은 12살 때까지 뭐 스마트폰 못 쓰게 뭐 하고 그러고 페이스북 창업자도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디까지는 그 어린아이들은 페이스북 못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 실리콘밸리의 IT 그 임원들은 자기 자녀들은 IT 기기를 못 쓰게 해요. 이게 그래서 최대한 사실은 아날로그적인 감성, 자연 속에서 이렇게 기르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디지털 부분이 필요하면 그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좀 아이들의 인지 역량이 된 다음에 이제 주는 게 좀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10가지 조금 그 원칙을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 10가지 원칙을 조금 하나 드린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이가 어릴 때 스마트폰 외에 다른 대체 놀이거리를 좀 충분히 주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이거는 현실 육아에서는 식당 같은 데 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러니까 자꾸 그 영상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근데 영상을 많이 보여주면 이제 뇌과학적으로 후두염 자극만 돼가지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전전두엽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요. 영상 많이 보는 아이들 신경질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분노 조절 같은 게 굉장히 안 되고 좋은 게 아니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나중에 또 우리 KBS라든지 이런 데서 수많은 사실은 뇌과학적인 실험들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스마트폰을 너무 중독에 가깝게 쓴 청소년들, 이 중학교 학생들의 뇌를 사진을 찍어보면 거의 치매 노인의 뇌 상태하고 비슷한 그런 사실 그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자신의 어떤 자기 통제 능력이 전전두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전두엽 기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후두엽 자극만, 시각 자극만 굉장히 활성화되고. 근데 뭐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시각 자극이 오면 이게 전전두엽으로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결정을 해서 다시 이 중추들 손을 움직여라 뭘 하는 걸 명령을 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게임만 하게 되거나 영상에 노출되게 되면은 전전두엽을 가지 않고 바로 이 후두엽에서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전전두엽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사실은 저는 또 이렇게 그 사춘기랑 맞물려 가지고 다른 애들 다 스마트폰 쓰는데 지금 안 쓴다 그러면 그거를 규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10번째 근데 어렸을 때 스마트폰 쓰지 않는 친구들이나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대안학교에서는 아예 그냥 그 초등학교 때는 스마트폰 금지. 또 우리 그 만방국제학교라고 하얼빈에 있는 굉장히 입시 성기도 좋고 인성교육도 굉장히 잘 된 학교도 있는데 여기는 정말 프로젝트 수업을 하거나 그럴 때 인터넷 검색하는 거 말고는 아예 디지털 기기를 학교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12살 이하는 이렇게 스마트폰 기기를 학교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떤 교육적 시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과학적으로 12살 이하일 때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자제하는 게 과학적으로 좋다고 이미 증명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12살, 13살이 전전두엽 기능, 자기 통제 기능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사실
기간이거든요. 그때 너무 사실 이런 그 시각 자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디지털에 많이 노출되면은 네. 그 전전두엽을 제대로 기를 수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13살 정도 지나서 이제 그 기능이 완성이 되면 내가 보더라도 통제가 되는 네. 기능이 발달이 끝났으니까. 네. 훨씬 더 통제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 둘째로는 이제 게임이나 스마트폰보다 더 큰 즐거움. 이제 이런 게 뭐겠습니까? 몸놀이를 한다든지, 그쵸. 자연 속에서 논다든지, 친구들하고 논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음을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시적인 환경에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도시는 뭐 네. 문제집 푸는 공부밖에 없죠. 뭐. 네, 그러니까 그거의 스트레스를 게임이나 스마트폰에서 계속 이제 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원론적으로는 유초등 때는 가능한 좀 비학군지라든지 아니면 좀 시골적인 환경에서 키우는 것도 좀 좋다. 네.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게임이나 스마트폰 없어도 죽지 않는다. 그 이거를 이제 하나 그 하는 가정 중에서는 그 일요일 날을 디지털 디톡스 데이. 그래서 온 가족이 스마트폰을 다 꺼놓는 거예요. 와이파이를 다 꺼놓고. 네. 그러면 진짜 심심해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심히 맞아요. 네. 근데 다 애들이 책을 갖고 온다든지 엄마 아빠랑 너무 심심하니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실천하는 가정도 있거든요. 일요일을 디지털 디톡스 데이로 정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정도 사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리 지인들한테 다 얘기를 해놔요. 일요일은 제가 디지털 디톡스 데이 때문에 카톡 회신이 거의 안 될 거고 이메일 같은 거 해도 거의 회신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미리 얘기를 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또 이렇게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은 디지털이나 아니면 이런 기기 없이도 이제 한번 살아보는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또 아이가 점점 크면서는 스마트폰이나 게임하는 시간의 총량을 정하고 관리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죠. 알람 시계 같은 거 네.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가 스스로 좀 통제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 이제 잘 했던 좀 예가 이 노태권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네. 아들 둘이 게임 중독에. 근데 이분도 굉장히 전설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막노동을 하시고 난독증이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 거의 수능 만점에 가깝게 거의 1등급을 받게 대단하시네요. 네, 본인이 노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공부해서 성취를 하신 분인데 본인이 그렇게 혼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로스쿨 미국으로 해서 가려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포기한 이유가 그러는 와중에 이 아들 둘은 게임 중독에 빠졌던 거예요. 아버님이 막노동 하시면서 일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이제 일 비우고 와가지고 그쵸. 이제 하고 그러니까 애들 돌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이제 게임 중독에 빠졌는데 이 게임 중독인 아이들을 다시 한번 공부를 시켜가지고 둘 다 서울대를 보냈어요. 대단하시네. 네. 근데 그랬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그 우선 그 여행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게임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네가 시간을 정해서 그만큼만 딱 해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게임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공부를 또 어느 정도 해라. 그걸 자율적으로 너가 정할 정해라. 수 있게 총량을 본인이 정하고 그 시간에는 근데 게임하는 시간은 절대 잔소리하지 않았다고. 마음껏 게임을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공부도 하게 해주고. 근데 이제 점점 네. 공부가 게임보다 즐겁다는 걸 하나하나 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취를 이렇게 뭐 수준에 맞게 잘 하셨나 보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또 아빠가 같이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 총량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에선 어떻게 제가 들어보면 적용이 되냐면 네. 엄마 아빠가 정해줘요. 엄마 아빠가 너 게임만 하면 되겠니? 앞으로 게임은 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하루에 1시간 뭐만 하고 나머지는 숙제하는 거야. 그 대신 토요일 날은 뭐 반나절 해.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정해주거든요.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6시간 막 이렇게 하다가 1시간 하니까 이게 안 채워지니까 공부 안 하고 또 밤에 몰래 하고 막 그리고 싸우다가 이제 또 한 달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근데 이거를 자녀한테 시간을 정하게 하면 어머니들 걱정은 부모님들은 당연히 막 게임 시간은 이만큼 늘리고 공부 시간은 막 요만큼만 1시간만 하게 그렇게 정할 것 같거든요. 저희 생각에. 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이들하고 네. 협상을 해야 되겠죠. 협의를 해가지고 또 통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아이한테 사실 맡겨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부모님이 인위적으로 해서 너 게임은 2시간만 하고 공부는 3시간 하라고 이렇게 정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그 공부 3시간을 얘가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할까요? 게임 책상에만 앉아있고 그냥 멍하니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인내하는 거지. 그냥 어떻게 보면 금식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티기로 있다가 이제 끝나면 나 이제 시간 됐으니까 이거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이게
부모가 3시간을 강제로 정해주는 것보다 본인이 4시간을 하고 나는 공부 1시간 할래 라고 했는데 그거 1시간을 집중을 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게 3시간 동안 그냥 양은 많은데 멍하니 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최대한 사실은 아이한테 주도권을 주고 네. 또 해보는 게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푸는 공부가 문제집 푸는 공부는가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네. 아까 인문학 지혜 독서 같은 거 해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아이가 지금 본인이 쓸 수 있는 우리 순수 공부 시간, 우리 책의 개념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빼고 네. 자기가 스스로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 몇 %를 내가 자습을 하는데 쓰느냐를 보면 이 학생이 7, 8년 뒤에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데 가늠할 수 있다. 제가 그런 내용도 있는데, 본인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만약에 6시간이에요. 그중에서 5시간을 게임을 하게 한다라고 본인이 정하는 학생은 엄밀히 말하면 공부 쪽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냉정한 현실이죠. 그쵸. 게임을 5시간 하는데 어떻게 입시적인 성과가 날 수가 있고요. 1시간 공부를 해서 간신히 숙제만 하고 가는 거죠. 그쵸. 이게. 그럼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너는 그러면 이렇게 그 대신에 네가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한 거에 대한 네 인생의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자율권을 주되 자율적인 선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훈련을 사실 시키는 게 앞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 이 아이를 위해서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게임하는 시간, 막 딴짓하는 시간을 많이 줬을 때 네. 아이들에 따라서는 그게 또 뭐 한 6개월 혹은 뭐 1년 뒤에 이게 좀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본인이 막 실컷 해보고 나서 네. 생각보다 좀 재미없네, 막 이럴 수. 네. 사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인지적으로 우리 그 어떤 학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게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입시의 한 과목에 게임을 넣으면 된다. 스타크래프트하고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거를 게임에 넣어요. 그러면 이제 스타크래프트의 역사, 그다음에 스태프러스의 기원, 그다음에 이거를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뭐 이런 걸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너 왜 근데 다음에 중간고사에 스타크래프트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완전히 막 하기 싫은 거. 엄마가 보고 있어. 너 스타크래프트 이 정도밖에 못해? 더 빨리 열심히 안 해? 마인크래프트 왜 여기밖에 지금 레벨 여기밖에 못 나갔어? 너 지금 어느 레벨 정도는 돼야지 지금 탑3 대학 가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학원이 있고 막 이러면 애들 하기 싫어한다고. 사실은 이제 게임을 아이들이 왜 이렇게 중독이 되고 빠지는가에 대한 수많은 심리적인 연구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네, 보통 우리가 중고등학교 같은 데 가고 그러면은 교복도 다 정해지죠. 커리큘럼도 다 정해졌죠. 그쵸.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도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사실. 거의 없죠. 네. 게임은 내가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종류를 선택할 수 있죠. 전략을 내가 짤 수 있죠. 오로지 24시간 내 마음대로 되는 공간은 게임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에 부모님들이 입시와 선생님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색을 하는 거지. 게임 말고 사실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지금 밝혀진 약간 연구 결과기도 해요. 네. 왜 게임에 중독을 그렇게 하는가?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법도 있는 거죠.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게임 말고 다른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아까 좋아하는 걸 내가 운동도 할 수 있고 연도 날릴 수 있고 목공도 할 수 있고 뭐 드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게임에 중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몰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아이들과 좀 의논을 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좀 1시간을 공부를 하더라도 깨워서 숙제라도 제대로 성실하게 하는 아이로 좀 키우고 싶다. 그런 목표를 가지시면은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게임도 맨날 잔소리 들으면서 막 억지로 못하게 하고 공부도 숙제도 안 하는 것보다는 게임할 때는 정말 말씀하신 자율성 가지고 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그 대신에 나머지 한 시간은 정말 학교 공교육에 최소한 따라가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그 자기주도적인 그게 잡히는 거잖아요. 또 그 게임 쪽에서도 어떤 이 친구의 재능이 발현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게임을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아날로그 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그런 같이 게임을 하는 팀 아이들하고 뭐 소통하고 뭐 그러는 것도 사실 있다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게임만 그렇게 계속해서 대학을 못 갔어요. 다른 친구들 다 대학 갔는데 나는 하고 사회에 나왔는데 나는 계속 집에서 게임만 하고 싶어. 그럼 계속 평생 얘가 게임만 할까요?
뭔가 사회 나와서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뭐 다른 거라도 하고 이렇게 사실은 또 찾아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사실 이렇게 하루의 시간의 대부분을 게임만 하는 아이를 집에서 가만히 바라보면서 내가 인내하고 쟤를 믿고 기다려 이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도의 아이라고 그러면은 이 부모님은 본인의 일로 바쁜 게 좋습니다. 그 아까도 그 제가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가 공부 쪽에 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이 차라리 공부를 해서 네. 너 게임만 하고 싶어 그럼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안타깝긴 하지만 또 나와서 사회 나와서 깨달으라고 그러고 너한테 들어갈 그런 사교육비라든지 그런 거는 게임만 한다고 그러니까 학원 다닐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다 아껴가지고 엄마가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엄마가 투자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나중에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져라. 내가 너희한테 뭐 의존하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했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사실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정말 엄마가 날 6개월 동안 그냥 게임만 하게 냅두네. 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 전에도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저기가 피식대학이라고 네. 그 굉장히 유명한 지금 코미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21의 멤버였던 CL이 있잖아요. 그 CL 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모님이 자율적으로 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러면 그런 연애 그거 하고 싶어? 그리고 또 약간 좀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뭐 아이돌인데 그렇게 막 미적 외적으로 막 노래를 잘하는데 막 그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아이돌 세계에서는 그쵸. 뭐 노래는 기본이고 외모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게 있었는데 그냥 개의치 않고 나는 실력으로 지금 뭐 하고 그러는다고 그랬을 때 부모님이 그걸 다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런 그리고 외국에서 좀 생활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역할극을 거기서 한번 하더라고요. 그 CL이 엄마를 하고 네. 그 이제 코미디언 멤버들이 내가 아들을 할 테니까 나 CL 같은 그런 아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엄마로서 어떻게 해줄 거냐고 이렇게 하면서 역할극을 하는데 엄마 나는 공부는 안 할 거야. 그랬더니 그 CL이 이렇게 그래 공부하지 마. 엄마 나는 그러면 담배 필 거야. 그러니까 그래 담배 펴. 그래도 엄마 나는 게임만 할 거야. 그랬더니 그 엄마 그래 게임해. 그랬더니 그 코미디언이 그러더라고. 엄마 나 엄마 말 들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게 범죄가 아니면 뭐든지 해봐. 라고 하면 뭘 하겠어 이게 청소년 애가. 기껏해야 게임하고 담배 피고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남들을 뭐 때린다든지 훔친다든지 이건 이제 그 파출소에 갈 일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근데 최소한 뭐 게임을 하는 게 뭐 다른 아이들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이제 큰 그림의 교육을 그리시면 오히려 아이가 하기 싫은 거 그 부모가 보시기에 저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대범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면 너무 작은 부분에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고 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게 좀 사춘기랑 또 맞물리면요 굉장히 또 엇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6번째 규칙도 좀 인근 규칙은 어려서는 강하고 엄격하게 12살 이전까지는 우리 집은 스마트폰 없는 거야. 유튜브는 하루에 1시간만 딱 보는 거야. 타협이 없어요. 네, 이렇게 타협이 없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사춘기로 맞물리면 조금씩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뭐 풀어주고 좀 이렇게 약간 방임에 가깝게 이렇게 하다가 청소년이 되고 그러면서 자꾸 강하게 통제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이제 어긋나는 쪽으로 사실 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요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책의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셔가지고 우리 가정에 좀 맞는 디지털 기기 사용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치원 시기에 네. 요즘 학부모님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네. 차라리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사교육 시키는 건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 유치원 시기 때는 누구는 선행학습을 하라 그러고 누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도대체 뭐가 정답이냐? 유치원 때 선행학습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속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교육 채널에 많이 좀 출연하면서 얘기를 했던데요. 네. 사실은 유치원 때는 아이가 어리고 굉장히 예쁠 때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사실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사실 노출되고 음. 오감의 자극을 많이 받고 또 친구들하고 노는 법을 배우고 사회성을 기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 배워야 되는 거죠. 문제집 푸는 공부는 중고등 6년 내내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재미없는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하려면 좀 유초등 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재미없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 현재 유치원 교육은 너무 그런 조기 경쟁 과열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인지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저희 아들 이제 유치원이기 때문에 지금 6살이고 이제 유치원 병설 유치원에 5, 7세 통업반을 다니고 있는데 면담을 했는데 우리 유치원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애들이 다 학습지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만 학습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네. 지금 한글 같은 것도 인지적으로 안 가리는데 사자수학하면서 한자를 얘가 그림으로 인식해서 알아요. 네. 부생하신 모국어신 이거를 그냥 본인이 외웠던 음률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요게 부생하신 거야 이게 몸신자구나 대충 이런 식으로 아는데 한글은 아직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아이가 좀 2회독 할 때는 막 쓰려고 그래요. 그걸 내가 일부러 이렇게 써라 쓰고 이걸 몇 번 해서 반복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재밌으니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자율적인 공부거든요. 사실은 자연 속에서만 계속 놀게 하면 그게 언제까지 자연 속에서 놀겠어요. 사실은 심심하고 뭐 인지적인 재미들이 사실 있어야 되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자연과의 교감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아날로그적인 교감이라든지 이런 게 채워지고 난 다음에 인지적인 게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학습지를 풀고 인지적인 게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초등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번아웃이 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 교실에 가면요. 거의 엎어져 자는 애들이 반 이상이에요. 학군지나 비학군지 거의 공통적으로. 최근에 EBS 다큐 하나 있거든요. 이 자는 애들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이게 다큐 주제예요. 왜 자나요? 집 학교에서. 아니 하기도 싫은 문제집 푸는 공부만 계속 하라고 그러고 학원에 숙제 많고 그러니까 학교 시간에 그냥 몇몇 관심 있고 그다음에 수시 잘 받고 그런 아이들만 지금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고 나머지 중간 이후로는 거의 다 엎어져서 자는 거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아닌가요? 전 세계 OECD 선진국 가운데 중고등 교실에서 이렇게 다 엎어져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죠, 사실. 참 안타깝네요, 정말. 그 시간에 아이한테 맞는 또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에너지도 넘치고 애들이 사실 열정과 아까 그런 그 경험들 있다고 그랬죠. 아이돌 뭐 그런 조직하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서양 교육에서는 그런 익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라고 그래서 문제집 푸는 공부 말고 합창단 활동을 했는지 오케스트라를 했는지 팀 스포츠를 뭘 했는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 거 했던 아이들이 사실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공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집중해서 딱 공부하고 또 그런 활동도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활동을 또 대학 들어가는데 평가 요소로 평가를 해주니까 그런 균형이 좀 이렇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제집 푸는 공부에만 너무 포커스가 있으니까 그걸 잘할 수 있는 애들은 그냥 자존감 높으면서 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거를 계속 억지로 끌고 왔던 애들은 초등 저학년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오는 듯 하다가 고학년 때부터 이제 막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이들이. 근데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요, 뭐 수학 선행까지는 뭐 말씀을 좀 동의를 하겠는데 언어적인 부분은 어릴 때 막 외국에서 자란 애들이 영어 잘하듯이 영어 선행 학습만큼은 유치원 때 시켜야 된다. 그런 분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언어적인 노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단순히 학원을 보낸다고 그러는 것보다 집에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책 읽어주는 그런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동화책 같이 읽어주고 아이랑 같이 교감을 하고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발화를 많이 유도를 하는 거죠. 얘기하게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논리, 특히 이제 영어 유치원 같은 거라든지 엄마표 영어 같은 데서 어렸을 때 많은 그런 노출을 해주는 게 아이들의 인지 발달이라든지 이후에 언어적인 능력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그런 노출을 시켜주는 의도나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노출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결국은 영어 교육의 목표가 입시에서 성과를 내는 거냐라고 한다면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에 받는데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노출을 했더니 애가 그냥 회화는 좀 자신 있고 외국인을 만나도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뭐 얘기하는 정도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본인이 회화 공부하고 그런 거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전 세계에 나가서 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를 나는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의 목표로 생각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노출 많이 시켜줘도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문제집 푸는 공부로 연결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이런 좀 대범한 그런 교육적 목표를 갖고 계시다면은 애가 즐겁게 배울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도 우리 그 유초등 때는 책 많이 보던 애들이 중고등학교 책 안 보는 이유가 중고등학교도 보는 책이 뭡니까? 교과서하고 문제지잖아요. 네. 재미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를 잘 따라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걸 저는 이제 공무원이 테스트라든지 다중지능 검사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아이들이 있고, 나머지는 아닌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닌 아이들은 문제집 푸는 공부 대신 계속 회화나 동화책 위주의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제도적 교육에서는 그게 안 돼요. 결국 모든 교육이 다 아까 입시로, 네. 수능으로 귀결되게 지금 짜여져 있는 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제도권 교육을 보내시면서 그냥 가정에서는 그냥 시험에 신경 쓰지 마라. 너무 그런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영어 책 읽거나 뭐 회화 계속 외국인하고 회화하는 거 그걸 해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대안교육이나 뭐 국제학교로 빼든지 뭐 이렇게 지금 하셔야 되는 게 현실적인 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떤 유치원 시기의 영어 선행 학습이 아이가 어떤 영어에 대해서 뭐 말문을 트인다거나 나중에 외국에 갔을 때 어떤 좀 더 소통이 되거나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바란다면 그게 괜찮은 거지만 그거를 빨리 시작해야지 나중에 수능에서 성적 잘 맞고 좋은 대학 간다는 그 입시로 바라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보통 그걸 이제 영어 선행이라고 하는 거, 영어 쪽에서는 수학은 이제 선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 쪽에서는 노출이라고 그러거든요. 노출. 네. 아이한테 그 영어적인 환경에 많이 노출을 시키면 시킬수록 자연스럽게 언어를 받아들이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좀 높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노출을 많이 시켜주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게 영유아 대상 영어 학원인 거거든요. 그쵸. 거기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있고 또 이제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하고 뭐 그러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학 때 캠프를 그렇게 가는 거죠.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뭐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영어 쓰는 환경 같은 데 노출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압구정 로데오역 가면 그 앞에 이렇게 주시 이런 데 보면은 여름방학 때 애들 와서 막 영어로만 막 얘기해요. 거기서 한국인데. 그게 노출을 늘려주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저는 제가 이제 영어 교육자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제가 이게 좀 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영어를 잘해야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글로벌 컨텐츠가 있어야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유현진 선수가 영어를 잘해서 메이저리그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김연아 선수가 영어를 잘해서 국제대회 많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사실은 어떤 글로벌 컨텐츠가 있으면 자꾸 해외로 돌다 보면 결국 영어에 노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문과 쪽에서 제가 이제 약간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영어 회화를 많이 해가지고 영어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제 동아리에서 영어 다른 친구들한테 영어를 다 가르쳐 줬었어요. 영어 회화는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니들 앞으로 이제 국제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걸 했는데 그때 영어 회화 동아리를 했던 사람 중에서 한국에 남아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 친구들은 지금 한 친구는 뭐 스탠포드 대학에 포스닥으로 가고 한 친구는 뭐 그 일리노이 대학에서 박사를 받아서 애플에서 근무하고 테슬라에 근무했던 친구가 한 친구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친구는 또 교육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아예 그냥 살고 있고.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한국에서 유전공학 전공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 가서 듀크 대학에 지금 연구원으로 좀 있거든요. 이 친구들의 공통점 뭐예요? 대부분 다 이과 쪽입니다. 영어는 제가 회화는 훨씬 더 잘했는데 본인이 수학이나 아니면 이과 쪽 컨텐츠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 거고 제 주변에 동기 중에서 하버드 나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한국 문과 쪽에서 만약에 하버드 박사를 받았다. 그러면 경제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쪽 말고는 미국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문학을 전공하거나 인문학을 전공하고 그러면 결국 한국에 와서 교수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인문대 교수 쉽지 않잖아요. 그쵸. 거의 시간 강사도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쪽에서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이게 해외를 나가는데 그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일자리라든지 뭐 상사 주재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사실은 본인이 영어를 잘해서 이렇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영어는 하나의 도구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아이가 글로벌 컨텐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가 생기고 그것을 좀 더 확산시켜서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소개를 하는데 영어가 도구적으로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해외에 많이 노출이 된다면 영어는 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그거에 좀 저는 영어 교육에 목을 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좀 제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잠깐 유치원 시기까지 사교육비 어느 정도 지출을 하는 게 좋고 우리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은 이렇게 정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 뭐 자동차도 월급에 연봉 옆으로 뭐 이렇게 뭐 유치원 때 사교육 아예 하나도 안 하는 게 좋은 거냐 혹은 뭐 예체능 사교육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냐 네. 뭐 이런 거 좀 알려달라 틀 좀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비를 사실 얼마만큼 쓰느냐 물어보는 게 이제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집 사교육비 얼마나 써 이렇게 사실 이제 공개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제가 그 전에 사교육비 경감 우리 특강을 하면서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대개 사교육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걸 한번 리뷰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요 지금 통계를 보시면 대충 요 정도 쓰고 있구나 그런 걸 좀 한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잠실에서 이제 5살 여학생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는 그런 학생이라고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수업료는 이제 나라에서 조금 보조되는 게 있는 거죠. 그거 이제 많이 국공립을 다니고 그러니까 좀 이제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특성화 수업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이제 월에 32,000원 정도 내고 영어 교습소를 지금 이제 다닙니다. 이 학생은 이제 영어 유치원을 안 다니는 거죠. 영유아 대상 영어 유치원은 거의 한 달에 200에서 300입니다. 비용 차이 크군요. 네. 그 정도 지금 강남권에서 지금 서울권에서 그렇게 보낸다면 거의 한 200~300 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영어 유치원 대신에 영어 교습소를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보내는데 주 2회 보내는데 월에 한 20만 원 정도 쓰신대요. 근데 미술을 지금 하나 예체능 사교육을 하는 거죠. 한 18만 원 정도 쓰고 학습 가배 같은 거 놀이 같은 거 하는 그런 걸로 한 9만 원 정도를 쓰시고 한글 학습지를 12만 원 정도 쓰고 또 예체능 하나 또 들어가죠. 발레 주 1회 하는데 월 3만 원 정도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태권도 같은 게 또 들어가겠죠. 발레 대신에 뭐 태권도 같은 게 들어가고 또 수영 같은 거 들어가기도 하고 그쵸.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집안은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히 뭐 많은 거를 사실 비싼 거를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닌데 기본이 한 60만 원. 이야. 유치원인데요. 네, 유치원인데 요 정도. 제가 봐도 막 대단히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비싼 거 시킨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도. 네, 그 기본이 이제 요 정도인데 여기다가 이제 영어 유치원만 다닌다고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서 예체능 사교육을 또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또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예체능 사교육 같은 거 할 수가 있으니까 영어 유치원 간다고 그러면 기본이 한 250에서 300은 300, 400 유치원인데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또 아예 한 명당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분이 소수다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약간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저 정도 강남권이나 아니면 이런 좀 이제 학군지나 이런 데서는 유치원 당연히 그 원어민 있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들 다 거기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의 표준이 되니까 그쵸. 안 보내는 우리 집은 지금 뭔가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아이의 미래의 그 가능성을 꺾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 애가 지금 다 영어 이제 아까 뭐 우리 압구정동이나 뭐 강남에서는 커피숍에서 애들이 영어로 하이 뭐 케빈, give me some water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애만 그냥 뻘쭘하게 있으면 어떡하 뭐 이런 이제 느낌이 들면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학군지나 이런 데 너무 일찍 들어가게 되면 너무 높은 수준으로 이게 표준이 세팅되다 보니까 그럼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거죠. 근데 또 이제 다른 가정인데 현명하게 강북 쪽에서 강북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많이 그 주변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지 않는 건데 이거 현명하게 하시는 가정이에요. 공립 유치원을 지금 다니니까 무료예요. 지금 발레를 지금 주 2회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또 하는 무료 프로그램 같은 거 있어요. 문화센터 프로그램 같은 거. 그다음에 영어를 주 1회 하는데 공부방 같은 데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인이라서 좀 DC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교습소 월 20만 원 정도 하는데 8만 원 정도 싸게 해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미술학원을 하나 지금 한 11만 원 정도 보내서 지금 아이 하나 지금 7세인데 한 20만 원 정도 쓴다. 이거는 정말 적게 쓰시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저도 저희 아이가 유치원이잖아요. 네. 저희는 작년 우리 5세, 올해도 6세인데 작년 올해 사교육비 제로. 제로면 네. 제로가 되나요? 운동은 우리 같이 그 킥보드 네. 같이 타는 거, 네. 뭐 농구 같은 거, 축구 아빠랑 좀 같이 하고. 아빠랑 같이 뭐 해주고, 그 다음에 수영 같은 거는 우리 같이 이제 여행 가거나 뭐 거기서 이제 뭐 수영장 뭐 그런 거서 좀 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자 수학 네. 같이 공부하고 저녁에 TV가 없고 심심하니까 책 같이 좀 읽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저는 굳이 뭔가를 더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태권도 이제 남자애들이니까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네. 저희 집 원칙은 우선 유튜브로 배운다. 유튜브로 배운다. 품새로 해서 네가 뭐 태권도 하는 거 뭐 좋아 보이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유튜브로 열심히 봐서 흉내를 내봐.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정말 가고 싶어. 엄마 나는 지금 우리 친구가 태권도 학원 다니는데 지금 태권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잘하고 나도 할 거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은 이제 사실 보내줘. 이게 작가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자기주도성이라는 게 네. 자율성이라는 게 야, 너 나이 때 되면 보통 태권도 학원 가니까 가야지 이게 아니고 한번 해봐. 정말 재밌어? 가고 싶어? 그러면 가. 그렇죠. 너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가능한 게 주변에 그런 노이즈가 별로 없잖아요. 뭐를 시키고 뭐를 하고 비교 경쟁되는 것도 사실 없고 그러니까 증평이 계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제 영원도 가능하다라고. 근데 지금 이제 영원이라고 그러면 거의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대신에 사교육비에 들어갈 비용을 아껴서 우리 이제 좀 주말 같은데 아이들하고 여행을 좀 간다든지 뭐 경주에 간다든지 뭐 그렇게 좀 문화 유적지 중심으로 그 책을 하나 썼죠. 제가 그래서 언스쿨링 가족 여행이라고 아이들과 그런 가볼 만한 또 그런 데를 한번 가는 데 쓰거나 네. 아니면 우리 좀 해외 가서 우리 좀 태국에 간다든지 뭐 베트남에 간다든지 필리핀에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그 여행하는 비용을 좀 많이 써요. 그 대신에 사교육비는 저는 좀 아깝다고 보는 거죠. 이거를 투여를 해서 뭐가 아웃풋이 나올지 사실은 이제 가늠이 안 되는데 유초등 때 이렇게 사교육비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사실은 가족 단위로 같이 여행하고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에 조금 하고 또 남는 돈이 있다면 추후에 아이가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겼을 때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좀 저축을 해두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은 우리 그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한 달에 뭐 한 20만 원 이내로 뭐 가능한 구청이나 무료 프로그램 많이 사용하시고 이제 그쪽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 좀 아이가 원한다면 뭐 이 정도 해주는 게 옳다고 본다. 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저는 돈 쓸 때는 유초등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초등 때는 네. 사교육에 돈을 쓰면 많이 쓸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우리 뭐 투자적으로 봐도 투입 대비 산출이 불확실하잖아요. 얘가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는지 그게 다 또 만약에 그런 과학 체험 캠프를 하고 뭐 하고 그런다고 얘가 과학 쪽으로 갈지 뭐 어느 쪽이가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주는 거는 필요한데 우선 지금 우리 공립학교 교육 시스템에서도 그걸 수업 시간에 녹여서 다양한 걸 하거든요. 저희 아이만 해도 뭐 그런 화제라든지 뭐 그런 것에 안전교육해서 뭐 가기도 하고 또 무슨 만들기 체험 같은 경우도 목공 체험 같은 것도 하고 딸기밥도 뭐 체험도 가고 그런 거 학교에서 요즘 많이 해주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좀 도서관 증평 도서관에서는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다문화 가정들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각국의 음식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런 걸 체험하게 하는데 무료 신청이거든요. 신청해서 같이 아이들하고 놀게 하고 이런 거 체험하게 하고 이런 다양한 좀 활동들을 해보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지역에 있는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거 키즈카페에 가는 그런 비용들보다는 과학관에서 그냥 아이들하고 신나게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보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제가 특히 이제 겨울 같은 데는 이제 육아를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겨울이 춥잖아요. 집에만 있게 되거든요. 그쵸. 그럼 좀 그런 실내 시설이 좀 필요해요. 그 박물관이라든지 과학관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 가볼 만한 데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 다 포스팅을 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를 위한
공부 방법이나 좀 교육법이 있을 거예요. 외향적이고 막 친구들 잘 사귀고 막 이러면 걱정이 없죠. 또 우리 아이는 이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다. 내가 봐도 멘탈이 좀 약한 것 같다. 네. 어떻게 이런 아이 멘탈 강철 멘탈로 어릴 때부터 키워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문제집 푸는 공부에서는 네. 내성적인 아이가 유리할까요? 외향적인 아이가 유리할까요? 그것도 듣고 보니까 문제집 풀 때는 내성적 그냥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문제집 잘 푸는 내성적인 애들이 더 사실은 그런 수행 평가도 잘하고 잘하지 않을까요? 그죠 막 딴 데 신경 안 쓰고 아니면 뭐 시험 같은 거. 네. 이게 사실은 그 아이의 기질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입시적으로 말하면 약간 내성적이고 나는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 좋다라고 그러면 정시 유형이 맞을 수가 있고 그럼 발표 좋아하고 그다음에 수행 평가 중심에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어필하고 그러는 게 맞는 거는 수시 유형인데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이 질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오히려 지금은 외향적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 이후로 올라가면은 거의 그 모난돌에 정맞는 분위기거든요.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해? 왜 그냥 지금 나가야 될 진도 많은데 거의 이런 분위기니까 오히려 그냥 내향적이고 수동적으로 그냥 주어진 거 잘하고 숙제 잘하고 문제집 잘 풀고 이런 아이들이 더 사실은 인정받고 성적도 잘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질과 성향이 다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사실 이제 얘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특히 우리 디스크 검사 같은 거 우리 거기도 있잖아요. 거기서 아무래도 외향적인 아이들은 D나 I 성향이 높은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럼 그거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발표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아까 IB 유형의 교육이 좀 맞는 거예요. 서구식 그런 어떤 교육 방법이 맞는 거고. 근데 저 S나 C 성향이 강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입식 교육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너무 어려운데 그냥 딱 선생님 정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핵심적인 내용만 좀 이렇게 요약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거 나 열심히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그렇게 시험 볼래요.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혼자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그냥 조용히 문제집 푸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죠. 네. 책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사실은 민감하고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내성적이지? 우리 애가 너무 이렇게 나대지? 뭐 이런 거를 사실은 염려하시기보다는 우리 디스크 검사 같은 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아이의 기질과 성향에 맞는 그런 공부법이라든지 진로를 찾아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좀 어떤 그러니까 유치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 별로 안 시켰어요. 네. 뭐 공감의 발달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초등학교 가서 뭐 저학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사교육을 시켜야 되나 안 시켜야 되나 아니면 뭐 똑같이 하던 대로 유치원 때처럼 뭐 해야 되나 또 이거 좀 정해줬으면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로는 어떤 정해진 딱 로드맵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네. 저는 유초등 저학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인문학 지혜 독서 같은 걸 통해서 언어적인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어적인 능력. 예, 많은 뭐 대화 같은 거를 좀 하고 뭐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어른들하고 소통하고 친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걸 좀 기르고 좀 하나를 대더라도 제대로 된 인문고전 텍스트를 슬로우 리딩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다독으로 많이 읽는 게 아니라 같은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자수학을 10회 독했다. 명심보감을 10회 독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책을 계속 반복해서 깊이 읽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최소한 그걸 공부하면서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국어 단어라든지 한자라든지 영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휘 능력과 언어적인 능력. 요즘에 이제 강조되는 게 문해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단순히 글자가 있는 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뜻을 파악해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해력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프라모델 같은 거 만들고 그러면은 설명서 있잖아요. 네네. 설명서를 읽고 이거 작동을 그대로 하게 하는 게 문해력이라고 보거든요. 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읽어봐. 그럼 쭉 읽을 수 있는 건 그냥 단순 독해예요. 네. 근데 이거를 쭉 다 읽고 난 다음에 액션까지 뭔가 아웃풋까지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언어적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학도 사실은 단순 그 공식이나 계산보다 대부분 다 그 초등학교 수학책 보면 다 국어 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전거가 앞에 3대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2개가 있다. 그럼 여기 우리 앞마당에 있는 교통수단은 총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사실 돼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역량이 받쳐줘야
다른 모든 과목도 조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신다면은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책에 대한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그 책을 주제로 한 좀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책을 좀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가장 최소화해서 뭐 사자수학이라든지 명심보감이라든지 인문학 텍스트 하나를 정해서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책을 100권 읽는 것보다 네. 한 권 책을 책 싫어한다 그러면 그것만 계속 이렇게 좀 반복해서 읽히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좀 하고 소통하는 그런 역량들을 길러두는 게 저는 사실 그게 가장 핵심인데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근데 초등 저학년 때는 다 이제 뭐 수학을 어느 정도 뭐 저 문제지를 연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사고력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영어는 또 책을 어디까지는 봐야 되고 어느 지수 뭐 렉사일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레벨에서 어느 정도는 읽어야 되고 동화책을 뭐 어느 정도 읽어야 되고 이런 수많은 방법론들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거를 또 비교 경쟁해서 이때 그걸 못하면은 결정적 시기를 놓쳐서 우리가 맞아요, 뒤처지지 맞아요. 않을까 막 이런 불안함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교육계에 팽배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사자수학을 하루에 5분 10분 꾸준히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2기 같은데 지금 한 50가정 정도 하면은 그거를 한 60회 총 60회 중에서 한 40회 이상 하는 가정이 한 15%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루에 5분 하는 것도 5분 10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게 다른 그런 인지적인 부분들을 어떤 아이는 많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약간 선택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오히려 이렇게 좀 중심을 잡는 그 인문학 제 독서라든지 아니면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나 하는 게 있으면 다른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불안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기간에 아이들이 뭐 삼국지를 네. 고전 같은 걸 완독을 한다거나 뭐 어린이 삼국지라도 그런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그림책을 보고 네. 결국은 그림이 점점 없어지고 글자만 있는 책으로 가는 거고 네. 결국은 그 글자만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문해력이고 본인의 사실은 인지 능력이에요. 고급 사고 능력이라고 사실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의 뭔가 약간 독서에 있어서 벽을 넘는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림 많은 책을 보다가 글밥이 점점 늘어나는 책을 보고 그림이 없어졌을 때 거기를 좀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그 전에 그림이 있었으니까 재밌게 보고 내용도 대충 이런 내용이나 하고 그랬는데 글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소설이라든지 재밌는 이야기, 역사라든지 자기 뭐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재밌는 주제에 관련 부분에서 본인이 쭉 읽다 보니까 나는 이 그림 없는 것도 쭉 다 읽어버렸네. 내가 배경 지식도 많고 어휘도 많고 그러니까 술술 좀 읽히네. 내가 그림 하나도 없는 책을 이렇게 다 얇은 책이라도 읽었네라고 하는 경험이 하나 생기면 벽을 하나 넘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 이제 쫙쫙쫙쫙 확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뭔가 삼국지라든지 뭐 사실 초등 고학년 때 청소년 토지라든지 뭐 이런 소설류가 좋거든요. 어떤 분은 제가 그런 것도 봤어요. 어렸을 때 무협지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게 좀 본인의 독해력 이거 증진에 도움이 돼가지고 나중에 수능 언어 영역 1등급을 받았다고. 자기 수능 언어 영역 1등급의 비결은 자기는 무협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걸 해내는 친구들 가운데서 추리소설 쪽으로도 읽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역사 쪽도 그렇게 해서 약간 문해력의 벽을 넘는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도 있고 소설이 이제 가장 많죠. 장편 소설 같은 거를 보니 얘기가 재밌으니까 술술 읽히잖아요. 그쵸. 쭉쭉쭉 읽어나가면서 그 얘기에 빠지고 몰입하고 그런 경험들을 사실은 초등학교 때 갖는 거는 저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돌이켜 보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을 나도 봤는데 겉표지 첫 장을 넘기면 세계에서 뭐 단 하나뿐인 오리지널판이라고 써 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영어를 잘 못해서 오리지널 뜻을 모르니까 이게 오리지널판이라고 써 있는데 옆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 종이가 하나 있었던 갱지가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판이라는 건가 보다 하다 나중에 이제 뭐 중학교 고학년쯤 돼가지고 이게 그 뜻이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노출이 자꾸 돼서 이게 무슨 단어지 이게 이해가 안 되지 막 했던 게 나중에 뭐 영어를 배우든 한문을 배우든 하면서 그게 채워지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발달이 된다 그런 얘기이신 것 같거든요. 제 느끼기엔. 좋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또 쉽네요. 너무 막 비싼 사교육 하지 말고
엄마 아빠랑 같이 뭐 사자수학 하루 5분 10분 혹은 아이가 좋아하는 추리 소설이 됐든 무협지가 됐든 뭐 어떤 소설이 됐든 인문 고전이 됐든 하나라도 좀 제대로 깊이 있게 여러 번 읽는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라도. 제가 책에도 썼잖아요. 네. 모든 아이들, 상위권 아이들은 국영수 사과 다 할 수 있는 인지 역량이 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평범한 아이들은 사실은 아까 인문학 지혜 독서 아니면 국어 본인이 좋아하는 소설책 아니면 역사책 하나 아니면 과학책 하나 그거 하나를 읽을 만한 역량 뺏기 인지 역량은 되지 않고 다른 역량들이 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아이들한테 다 국영수 사과를 90점 이상 정도로 맞게 사실 인지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지금 이렇게 아까 엎어지는 애들이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고 재밌는 주제에서 네. 글을 읽히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본인이 사실 왜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그런 어떤 좀 지혜를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가 있어요. 나중에 뭐 경제를 공부를 한다든지 뭐 기술을 공부한다든지 뭐 그렇게 했을 때 그거에 관련된 책을 읽고 네.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량을 길어주면 되는 건데 그게 다 교과서에 아니면 커리큘럼으로 짜진 그 모든 교과 과정을 다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제도권 교육을 대부분 이제 다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좀 지혜롭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국영수를 전체로 A를 받을 아이다. 그럼 네. 전 과목을 다 커리큘럼대로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벌써 아닌 것으로 인지 역량이 나오는 아이라면 저는 국어라도 제대로 하자. 아니면 국어.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역사라도 제대로 하자. 아니면 과학에 관심이 있다면 과학이라도 제대로 하나 본인이 꽂히고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작가님 초등학교 고학년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너무 과도한 사교육도 시키지 않고 해봤는데 성적이 잘 나와요. 네. 뭐 다 국어, 영어, 수학 다 1등 A 맞고 90점 맞고 얘가 공부 이제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중학교를 진학을 할 때 네. 뭐 학군지를 이동해야 되나, 뭐 중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나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공부를 잘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 입장에서 중학교 뭐 선택 고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 학군지나 아니면 사교육 고민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가정의 경제 형편에 맞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경제 형편이 돼서 만약에 비학군지에 살았는데 아이가 굉장히 성적을 잘 하고 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막 얘기를 해줍니다. 얘가 여기 있을 애가 아니라고. 네. 지금 이 지역에 있는데 거의 여기서는 뭐 항상 1등하고 우리 학교 대표로 해서 뭐 경시대회도 나가고 그다음에 영재원으로 선발되고 뭐 그러는데 뭐 형편이 되신다면 좀 도시에 학군지로 가셔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사실 부모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학원을 다녀보고 그래도 얘는 좀 우리 동네에서 다닐 애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안 들려온다 그러면 거기 있어도 되는 애인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은. 네. 그냥 뭐 선생님이 얘는 뭐 그냥 평범하고 그냥 착하고 뭐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계속 사실 중고등학교 다녀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애를 무리하게 막 데리고 가서 경쟁이 심한데 경쟁을 시키거나 뭐 이런 게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자극을 받아서 잘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견해도 있는데 제가 입시적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별로 입시적인 성과는 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오히려 와서 중하위권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사실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가정 형편에 맞게 해서 어느 정도 그 여력이 된다고 그러면 학군지에 가서 좀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옮기는 원리를 우리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뭐 여기 비학군지에서 바로 대치동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 중간 단계를 좀 거쳐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좀 준명문 학군지에 가서 거기서 또 1등 도장 깨기식으로 약간 이렇게 옮겨보면서 경쟁력이 있고 또 공모리 테스트를 해봤더니 준명문지로 갔는데 뭐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때 갔는데 여기서도 뭐 최상이다. 네. 고등학교도 그러면 한번 학군지로 가봐도 되겠네. 특목자사고를 안 갈 상황이라면은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뭐 중계동 같은 수준으로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아까 공모리 테스트를 해서 그 정도 고등학교에 가서 최상위권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옮겨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근데 경제적 형편이 안 돼. 네. 무리를 해야 돼. 막 전세 자금 대출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월세로 또 뭐 들어가야 된다든지 막 이런 어떤 상황이고 사교육비도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선은 중학교는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거의 전 과목 A를 받으면서 최상위 성적을 유지해가지고요. 영어, 과학이나 뭐 수학 같은 걸 잘하면 그 지역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를 가면 됩니다. 근데 제가 또 그런 전략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과고를 가는 것보다 뭐 충북과고나 충남과고 뭐 이런 과고를 지방에 있는 과고, 강원과고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안에서도 학생 수는 훨씬 더 적기는 하지만 과잉사 교육이 좀 일어날 가능성도 좀 적고 나머지 또 대학 진학률 같은 거 보면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어느 정도 다 또 진학률이 나오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또 수시로 카이스트나 뭐 포항공대 대부분 수시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런 실험을 하는 거라든지 과학 특성화 교육을 한 교육안이 인정을 받는 좀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도 좀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이제 탁월한 학생인데 뭐 고등학교까지 남아서 만약에 그 학생이 그 비학군지에 있다라고 그러면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2장의 TO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멘탈만 잘 받고 또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다면 네. 마찬가지로 또 이 1등급을 최상위급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수능 체제만 맞추면 인서울권 탑10 대학도 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가능성도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형편이 안 돼서 계속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전략도 써볼 수 있고 또 면학 분위기가 사실 염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안 해요 여기. 네, 여기는 뭐 거의 공부 안 하는 분위기다 그러면 중학교 때 거의 최상위 정도 성적을 받으면 전국 선발하는 학교 중에서 뭐 민사고나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전국 선발 자사고인데 학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거의 2천만 원 1년에 뭐 그런 가까운 그런 그 미국 영미계 보딩스쿨 같은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그런 학교 말고 공주 한일고라든지 공주 사대부고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전국 선발하는 그런 학교인데 시골에 있고 일반고거든요. 일반고이기 때문에 학비가 일반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숙사비 정도만 내면 되고 즉 최상위권 학생들인데 그렇다면 그런 학교에 가서 그러면 그 학교는 또 내신만 선발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교육을 많이 받고 이렇게 뭐 면접 대비를 해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그리고 좀 떨어질 만한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은 성적을 알려주고 또 그 응시검사를 반려해주고 또 그런 배려도 해주기도 해요. 그런 학교들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데 단 이런 좀 학교의 전국 선발 그런 자율고 일반고에 갈 때 주의점은 이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거의 전국에서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영수 선행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면은 내신이 굉장히 불리할 가능성이 수시로는 거의 못 가고 정시로만 그래서 수능을 봐서 정시로만 가야 될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비학군지에서 자기 페이스대로 좀 공부를 하면서 영수 선행을 틈틈이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동영상 강의를 좀 활용한다든지 방학 때 같은 데는 뭐 학군지에 와서 학원을 다녀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공부들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을 잡고 난 다음에 최소한 어느 정도 영어 수학만큼은 공부 기초를 좀 닦아놓은 다음에 고등학교에 좀 올라가야 최소한 중간 이상을 하면서 그 학교에 가서 좀 일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 그 가정 형편에 맞춰서 뭐 아이도 공부를 굉장히 뛰어나게 잘하고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학군지에 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계신 그곳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말씀하신 영어, 국어, 영어, 수학 요 정도 선행만 조금 학원 하는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 학군지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리는 기회들을 좀 잘 활용을 해보시면 전략적으로 또 좋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집이 좀 부모님이 이렇게 자금적 여력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를 학군지에 못 보내서 뭐 이렇게 미래를 깎아 먹었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겠네요. 저는 부모가 무지해서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게 지금 현재의 교육 상황에서는 나오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사실 그런 거를 배려해주고 또 뭐 대학 전형에서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교육 여건이 안 좋은 데가 농어촌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농어촌은 농어촌에서 이 아이가 중고등 6년을 다녔다, 읍면단에서 6년을 다녔다라고 그러면 그 농어촌 전형을 정원 외로 따로 뽑아줍니다. 만약에 서울대 정원이 3,000명이다. 그럼 정원의 2% 해서 60명 정도는 농어촌 아이들만 경쟁해서 가는 거예요. 정원 외로. 다른 그 정원 내에서 수능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그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최저 뭐 맞추는 조건들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경쟁의 카테고리가 다르거든요. 이거 우리 네. 아파트 분양에서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다자녀 특공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 분양 말고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것처럼 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회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교육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현실을 너무 좀 이렇게 좌절만 하고 뭐 기회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주변에 또 교육 전문가들이나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요청하면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옛날에 이제 많은 분들이 썼던 전략인데 특히 옛날에 고학생들 지금도 이제 그 가정 형편은 어려운데 탑3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 학력고사나 뭐 수능 점수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특히 법대에 뭐 그런 거 많았었잖아요. 고시반 같은 네. 거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대학 수준을 낮춰서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서 고시반 그 생활비 받으면서 다른 아르바이트 안 하고 고시 공부만 열심히 해서 4년 뭐 공부해가지고 바로 사법고시 되고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런 기회들도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수능 점수는 높은데 내가 뭐 인서울 대학에 가서 학비 허덕허덕하고 학자금 대출 받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조금 더 대학 레벨을 낮추더라도 어떤 우리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데 특히 이제 이공계 네. 뭐 화학이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앞으로 유망산업 관련된 그런 학과에 가서 4년 장학금 뭐 보장을 받고 요즘은 취업 보장하는 그런 학과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근데 군 관련 학과들은 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련 내용들 우리 이번에도 한국지 그 써놨거든요. 네. 그하고 대한민국 입시지도라고 이제 제가 개정판에 넣을 텐데 거기에도 이제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군 관련 학과도 군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4년 동안 다니면서 군 장학금을 받는데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장교로 임관을 하고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국방부 예산을 통해서 이런 좋은 학생들 유치하려고 장학금을 많이 주는데 이제 군 생활이 싫다. 나는 뭐 멘탈이 약하다. 조직 생활 잘 못한다. 이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멘탈인 거죠. 아이가 근성이 있고 멘탈이 좋으면 기회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사실. 돈 없어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와주려고 하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잡으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 말씀하신 멘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지식이 아닌 멘탈에서 입시 당락이 결정된다고 하셨는데요. 멘탈이 강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책에서도 소개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은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비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트레이닝을 받는다거나 그럴 필요도 없이 오히려 굉장히 심플한 거거든요. 첫 번째가 충분한 수면이죠. 네, 잠을 하루 뭐 몇 시간 자야 됩니까? 6시간, 8시간 정도, 8시간 정도는 사실 자는 게 좋다라고 또 성인 기준으로 7, 8시간은 좀 자야 된다고 보는데 나 잠 많이 자는데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수면을 방해하는 2가지. 잠자기 전에 3, 4시간 전에 뭘 먹는다든지 아니면 잠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지 디지털기에 노출되면 뇌가 각성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쓴 순간에 2시간 이후부터 온전한 수면에 들어간다고 그런 뇌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8시간을 자도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했으면 6시간밖에 자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저희 아이들한테 9시 이전에 바로 재우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저더라고요. 제가 애들 재우고 난 다음에 또 뭘 보고 있어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또 뭘 이렇게 작업을 하고 뭐 이러니까 저야말로 수면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짜증을 더 이렇게 많이 내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온전한 멘탈을 기르려면 사실 온전한 수면을 그 확보하는 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좋은 영양. 안 좋은 거 사실 이제 안 먹는 거고 3번째가 땀 흘리는 근육 운동 하루에 30분 이상씩 빠른 걸음으로 좀 걷는다든지 우리 소개를 했지만 존 2 트레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강도가 높은 거를 존 5 운동이라고 그러고 강도가 좀 적은 걸 존 1이라고 했을 때 약간의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걷는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뛴다든지 하는 그 정도인데 그거를 하루에 30분 이상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째로 마지막 가능하다면은 감사일기. 뇌는 이 마지막
그 자기 전의 상태를 고착화한다라고 그러거든요. 네. 좋은 감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면은 훨씬 더 마음 근육이 막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감사 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할 수 있으면 특히 요즘에 뇌과학적으로는 명상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네. 명상이라고 하는 게 존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네. 호흡할 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있는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했을 때 마음 근육이 오히려 더 강화가 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길러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 그냥 뇌피셜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 네. 그 김주환 교수님 내면 소통은 수많은 뇌과학 연구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사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뇌피셜이나 썰을 푸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 책을 참조해 보시거나 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핵심만이라도 그래 하루에 좀 많이 최대한 일주일 내에 뭐 3, 4일 이상씩을 좀 실천하는 연습을 해두시면 마음 근육이나 멘탈을 기를 수 있고 이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쭉 한 3, 4년 이상 뭐 꾸준히 한다 그러면 저는 수능 시험장에서 아니면 긴장된 상황에서 자신의 실력을 진짜 12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작가님 블로그 가면 말씀하신 그거 어떻게 실천하는지 나와 있나요? 그거랑 우리 책에도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거 어린이 명상 실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안내를 해두었죠. 네, 공부머리의 발견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네. 한번 서점에서. 그다음에 체조나 그런 것들은 다 우리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공부머리 거기에 네. 우리 그 QR 코드 있잖아요. 네. 그걸 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체조하는 영상이라든지 뭐 간단한 체조 같은 경우는 그 사륜 걷기라고 해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다 이렇게 쓰는 이런 운동도 있거든요. 왜 그 양쪽 뇌를 지금 활용해가지고 하는. 그다음에 건강 스쿼트라고 해서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고 하면서 스쿼트 300개 정도 해가지고 면역력도 기르고 또 그런 자연적으로 그렇게 몸에 집중하다 보면 명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운동 명상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가 다 그 QR 코드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그런 거 한번 참조해서 아이들과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부머리의 발견의 저자이신 심정석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영상에 그 학부모님들 궁금하신 부분 질문 댓글 주시면 다음에 또 소장님 모시고서 그런 부분을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